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총균세 3부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의 마지막 챕터인 14장 평등주의부터 도덕정치까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역사를 좌우한 정부와 종교의 결합. 역사를 보면 정부가 정복을 진행한 후에 종교가 그것을 정당화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요. 또 병영균, 문자, 기술, 그리고 정부와 종교 이렇게 네 가지는 역사의 가장 광범위한 경향성을 좌우하는 직접 요인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사회를 5단계로 나눠봤어요. 사회는 이렇게 발전한다.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5가지 단계로 나눈 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사회는 5범주가 이게 402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 건 사실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계선을 나누기가 되게 모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단계에 분류가 됐어도 그러니까 요런 한 단계 분류돼 있어도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무리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렇게 5단계 정도로 뭉쳐 놓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무리의 단계예요. 인간 사회의 가장 작은 범위. 이것은 진화 역사 그대로의 조직이죠. 말하자면 혈연 조직인 거예요. 가족. 태어났을 때의 최소의 조직, 그 조직 말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부족인데 정착 생활을 하는 친족 집단의 사회. 이것도 역시 혈연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된, 그러니까 뭐 삼촌네, 이모네, 사돈네, 팔촌네 이런 거죠. 그리고 결국 그래서는 이제 수백 병 정도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서로 다 아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평등주의적인 관계고 같이 나누어서 같이 먹고 이런 정도인 거죠. 같이 구해서 먹고 그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추장사회인데요. 독점적 권력 세습 체계인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낯선 사람하고 자주 만나기는 한데 서로 죽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 부족 사회까지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거의 싸우게 되는, 나와 남이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때부터 처음으로 그들과 뭔가 잘 조율해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사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추장이란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장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 권리를 독점해야 했고, 그리고 세습, 이것은 결국 계급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정보를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평등주의가 아니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장사회부터 사실 평등한 사회가 아니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잉여 자원으로 전문가를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분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첫 시작이 추장사회입니다. 그래서 도둑 정치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도둑 정치라는 말을 쓴 이유는 평등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극대화시켜서 도둑 정치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결국에는 중앙 집권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비평등 사회의 공통 딜레마예요. 대중의 지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이 공통 딜레마는 추장사회에서 시작됐고 이걸 잘 해결하면 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띄어쓰기 잘못했네요. 하지만 못 되면 도둑 정치가 되는 거죠. 뺏어가는 그런 정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들여다보면 둘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지 결국에는 재분배의 차이예요. 재분배를 잘하면 훌륭한 사회, 큰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만 재분배를 못하면 결국엔 도둑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어디에서 긋느냐가 좋은 사회, 나쁜 사회가 판가름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결국엔 재분배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불평등한 재분배를 그냥 참고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항상 전복의 위험이 있어요. 재분배가 잘 안 돼서 도둑 정치가 되면 들고 일어나서 전복되는 거죠. 그 사회가. 그래서 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엘리트 계급만 무장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법. 두 번째는 대중이 좋아하는 일에 재분배하는 방법. 이게 잘 되면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무력을 독점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행복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게 두는 거죠. 네 번째는 도덕 정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구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도화된 종교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죽이지 않고 서로 살아가게 해주는, 친인척이 아닌데도 뭔가 유대감을 갖게 해주는 게 종교의 되게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타인에게 희생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나눠줘야 돼, 이런 것을 종교에서 잘 이끌어가죠. 그래서 종교의 되게 좋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도덕 정치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국가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부족, 추장 사회에서 초기 국가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 모든 게 추장 사회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중앙 통제가 더 세지고 경제적 재분배가 더 체계화된, 그것이 국가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 제도, 경찰도 공식화되고, 그리고 문자를 사용해서 이걸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국교도 생기고 신정도 짓고, 이렇게 되는 게 국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민족을 전복해서 생기는 제국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가가 이전 사회 대비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강력한 통치 체제를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에 있어서 이 국가 단계에 가면 되게 놀랍게 발전한 부분이 종교와 애국심 부분인데요.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국가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 사회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었죠. 목숨을 나한테 딱히 이득이 되지 않는 되게 모호한 개념인 국가한테 버릴 수 있다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뭔가 홀려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적을 이기겠다라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 우리 아군이 저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넓은 지역에 적군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 폭탄을 투하한다던가,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 인구 증가가 사회적 복잡성과 국가 형상에 끼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혈연 소규모 사회가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뭉쳐진 중앙집권 대규모 사회로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논리를 세웠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는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형태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1492년 정도, 그때가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였죠. 그때만 해도 무리 부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형태라면 이게 오래 이렇게 천년대에 계속 유지되어 있었다는 게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의 또 학자는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형성됐다, 대규모 사회가 더 낫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한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역사상 자발적으로 더 큰 단위에 합병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복해서 흡수되었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일부 학자는 대규모 관계시설이 생기던 시기에 국가가 필요해서 생겼다라고 하지만, 사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국가가 생긴 후에 그 국가가 대규모 관계시설을 만들었죠. 인간관계가 뒤집힌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중앙집권 사회가 생긴 이유는 뭐냐? 정답은 인구예요. 인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중앙집권 사회가 되지 않으면 관리하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대규모 인구가 생겼고, 대규모 인구는 단순 사회로는 왜 유지 불가지? 대규모 인구면 사회가 왜 복잡해지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궁금하지 않아요. 인구가 많아지면 왠지 생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번 좀 볼까요? 집약적 식량 생산이 되면 사회 복잡성은 상호 자극 관계예요. 식량 생산과 인구,
서로 자극하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식량 생산이 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사회가 복잡해지고 중앙집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관한 사람의 갈등 해결해야 되고 아까 전에 그 사회의 발전 단계 봤었죠. 그래서 갈등 해결해야 되고 공동으로 결정 내리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물자 주고받는 수단도 필요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주어진 장소에서 작업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중앙집권화 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대충 넘어가 보고요. 그래서 정복의 궁극적인 요인과 직접적인 요인을 본다면요. 사실 정복을 했을 때 그 사회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으면 이 사람들이 멀리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정복자들도 그들을 어떻게 다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근데 인구 밀도가 중간쯤이면 사실 도망갈 곳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인구가 애매한 수치면 생존자가 쓸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데려다가 결혼하고 남자는 죽이고 영토는 가지고 이런 식의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인구 밀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노동력이 굉장히 쓸모가 높아지죠. 그래서 노예로 쓰거나 자율성을 뺏고 공물을 바치게 하면서 사회에 융합시키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복 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궁극적인 요인은 식량 생산 그리고 사회 간의 경쟁이 궁극적인 요인이긴 했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아까 말한 요런 네 가지 그 중 하나가 중앙집권적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적 조직의 경우에 정복할 때 굉장히 좋은 요소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14장은 제목이 뭐였죠? 평등주의부터 도둑정치까지 사회의 발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의 요소,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류사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다섯 개의 장을 통해서 대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요. 안녕.